미국 달 탐사 우주연합 아르테미스에 한국이 탈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소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한국도 이 우주기술연합체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나사가 최종 국가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내에서 많은 관계자들 및 네티즌들은 아쉽게도 한국의 우주 사업을 한층 확대할 기회를 놓쳤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목표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 궤도의 소형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참여 국가를 찾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마쳐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르테미스 연합체 멤버를 보자면 한국이 탈락한 것에 대해 의문이 한 가지 들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추가된 후보가 아랍에미리트와 룩셈부르크로 한국보다 위성 관련 기술이 다소 떨어지는 국가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관련 기술을 일부 전수받아 적용하기도 했으므로 한국이 기술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란 것이죠. 물론 이들 국가는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도 분명히 참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왜 달 탐사 우주 연합체에서 제외가 됐나 궁금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를 최종 결정한 미국의 나사가 한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한국이 제외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 주도 우주연합체에 제외된 이유로 일본을 거론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사실상 일본 때문에 한국의 아르테미스 연합체 입성이 저지된 것 같다고 입을 모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본의 지금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선진국 연합체에서 꾸준하고 집요하게 한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선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연합체의 한국 입성을 반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연합인 G7 동맹에 한국은 맞지 않는다며 미국에 결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더욱더 일본이 한국을 배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본은 아예 미국의 첨단기술 연합체를 만들자며 제시했고 여기서 한국을 제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자행한 수출 규제와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인데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새 체제를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제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언급하는 국가 중에 첨단 기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의 강국, 한국이 제외된 것은 일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일본 당국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해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 국가로 자청에 나서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연합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결국 일본이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에서 한국을 배제하자는 의견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전개했을지 궁금한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이뤄진 협의사항 가운데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에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재정이 포함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협조를 바랐으며 일본이 이에 응하는 방식이었고 참여 조건 중에 한국 배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특히 이때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발표를 바로 코앞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할 일본이 한국과 함께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군사안보 물자를 북한 등 밀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출 규제를 자행했으므로 한국과 우주연합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맥락과 맞지 않으며 이를 트럼프 정부에 사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의 성격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르테미스 합의에는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돼 있으며 우주 공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아르테미스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들어간 연합체라면 일본은 반드시 한국을 친중국가라고 어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 G7을 반대할 때도 G7은 미국 중심 연합이며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한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중국과 관계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우주연합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국제 무대에서 K-방역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맹활약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 당국은 적지 않게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분야와 우주산업 등에 끼워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1년 전에 수출 규제부터 해서 일본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데일리 온라인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호주, 인도, 일본 등과 함께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군사 동맹체를 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한국은 아무래도 친중 국가이니 중국의 눈치를 보며 공산화에 가깝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총리가 된 이후 첫 해외 순방 중에 베트남에서 이와 관련한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계획한다며 경계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날 회견에서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중국 견제를 목표로 두고 중국과 가장 대치 중인 나라들을 골라서 결성한 것이 쿼드로 보고 있으며 현재 호주는 중국과 무역 분야에서 인도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스가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쿼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어느 나라와도 협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서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우주연합까지 구축한다는 일본 정부의 총리가 막상 공식 속상에서는 쿼드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중국 비판도 하긴 했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의 모든 당사자가 힘과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법의 토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는 등 힘을 앞세운 해양 진출을 거듭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중국으로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은 적당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인데 이는 스가 총리의 실리적인 성격과 일치하는 면이 강하며 아베 총리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고도 지적됩니다. 한편 엉뚱하게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한국 네티즌을 자극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왜 또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중국은 BTS가 6.25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며 반성해야 한다며 사드 때처럼 한국에 대한 공격 모드를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의 중국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은 짐짓 모르고 있는 척하면서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결국 국력이 약하니 이런 일이 생겼으며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훨씬 더 거칠게 반응하면서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치를 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소위 강대국끼리의 카르텔을 통해서 약소국을 배제한다는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이런 행태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끼리는 모순을 너그럽게 허용하면서 그 외의 세력에게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은 한국이 스스로가 극복해야 하며 자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를 키워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본이 아르테미스 연합 한국 가입을 반대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스토리를 살펴보면 오히려 미국 주도의 우주연합체에 일본이 있는 한 가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점점 부강해지고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할수록 일본의 경계는 심해질 것이며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력을 아는 국가들은 결국 한국을 인정합니다. WTO 총장 선거에서도 한국은 일본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미국과 아시아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미에서도 많은 나라가 지지하고 있어 끝까지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실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은 가수 정광태가 1985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발표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정광태는 이 노래로 벼락 인기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4명이 함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마룡, 장두석, 이상훈, 그리고 정광태가 함께 불렀죠. 네, 정광태의 원래 직업은 가수가 아니라 개그맨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죠. 이에 개그맨들은 노래를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국민들의 기분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들은 한 음반 제작자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식 음반으로 제작할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나머지 3명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정광태 혼자 제작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정광태의 단독 음반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는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사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개사되면서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은 닥터시사TV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MBC의 역사 탐방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서 노래가 개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국민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래 가사가 바뀐 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는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는 가사가 결코 감정적인 개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반일 감정과 무관하게 명백한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대마도와 관련된 이슈를 꺼내들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에서 49.5km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147km나 떨어져 있죠. 한국이 훨씬 가깝습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불과 1시간 10분에서 늦어도 3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자료는 대주편 연약입니다. 이 문서는 대마도의 무사가 직접 쓴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마도는 고려국의 목이다. 옛날에는 신라인들이 살았다. 신라시대 때부터 대마도가 조공을 바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 대마도와 한국과의 관계는 고려를 지나서 조선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마도는 당시 독립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훨씬 가깝다 보니 사실상 한국의 속국처럼 지내왔죠.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다음으로 제시한 증거는 세종실록입니다.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양위를 한 것입니다. 이후 4년 동안 군권을 쥐고 있었죠. 태종이 곰곰이 지켜보니 조선의 조공을 바치던 대마도가 조금씩 외놈들에게 기울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대마도를 거점으로 삼은 외놈들이 조선 영토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 모습을 참을 수 없다며 직접 대마도 정벌을 지시합니다. 이 내용은 정대마도 교서에 나옵니다.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래 우리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다. 네, 이미 대마도는 이 시기에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멋대로 넘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문서에서 일본인들을 쥐새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상당히 거친 표현이죠? 외인으로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들어와 때로는 도적질로 나서서 평민을 위협하고 노략질하며 마음대로 고아와 과부, 사람들의 처자를 학살하며 사람이 사는 집을 불사르니 흉악무도함이 여러 해 되었다.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역사적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대마도가 계림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동지 여지 승람에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우리 계림에 예속되었었는데 언제부터 외인이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조선실록에는 대마도주는 동본으로 청하면서 우리나라의 신하로서 섬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1400년대부터 1800년대에 이르는 대부분의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592년 일본인이 제작한 조선팔도 총도에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 있고 1830년 일본이 만든 조선국도에도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지 사흘 후인 1948년 8월 18일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속히 반환하라.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은 수많은 역사 자료와 지도 등 사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시기적인 연원이 깊고 자료도 풍부합니다. 그러면 대마도는 어쩌다 일본의 영토로 넘어간 것일까요?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는데도
한국 민족이 거주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외구의 침입에 대비한 공도 정책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도 정책이란 국경선 일대의 섬을 비워둔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후대에 와서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선이 알아채지 못하던 사이에 메이지 유신을 치른 일본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주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대마도를 다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독도 때문입니다. 현재 선을 넘는 녀석들은 독도 특집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반드시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영토입니다. 관련하여 출연자 중 한 명인 설민석 강사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설민석은 바다사자 강치를 독점 사냥하고 싶었던 일본 어업가 나카이에 의해 시작된 독도 병탄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병탄은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나카이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독도 편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 맺은 한일 의정서를 토대로 이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독도가 일본의 군사적 요충지에 있다. 이후 강제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아무런 사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 편입시킨 것이죠. 우리가 이를 알게 된 것은 무려 1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는 친일파들도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일제시절에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들조차 뒤로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독도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일본은 지나친 고래 어업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그린피스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악질 국가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독도에서 서식하던 강치들을 무분별하게 남획했습니다. 결국 강치는 독도는 물론이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멸종시킨 겁니다. 당시 독도 앞바다는 강치들의 피로 새빨갛게 물들었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뻔뻔하게도 일본은 강치 어업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이 자신들이 멸종시킨 강치를 신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도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죠. 일본의 도발은 매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메시지까지 실렸습니다. 단 한 번도 독도가 한국의 땅인 적은 없었다. 억지 주장이 이제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설민석은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더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독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